충격적인 일이 펼쳐졌습니다. 한밤중 평화로운 바다 위에서 갑자기 쇠막대가 날아들고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무기도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의 충격적인 현실, 수십 년간 이어온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어부들의 절규. 도대체 한국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상드르 듀퐁이에요. 저는 프랑스에서 해양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세계를 여행하며 바다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죠. 불법 어업, 해양 경계를 둘러싼 국가 간 분쟁, 심지어 해적에 관해서도 보도하고 있어요. 제 기사는 큰 신문사와 잡지에 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흥미로운 해양 이야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 유럽 또는 중국 근처의 해양 분쟁에 관해 글을 썼어요. 저는 큰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한국의 해양 문제는 작고 중요하지 않게 보였어요. 저는 그것들이 제 시간을 들릴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아침 파리 사무실에서 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벽을 덮고 있었어요. 러시아 어선, 미국 해양 경비대 함선, 중국 순찰선들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죠. 제 노트북에는 다음에 방문할 많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전화기가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국제번호로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듀퐁씨. 한국해양경찰의 이경관입니다.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단호하게 들렸어요. 저는 거의 통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알렉상드르 씨, 한국 서해에서의 불법 어업 실태를 보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중국 배들이 매일 밤 우리 수역에 들어옵니다. 저희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과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저를 멈춰 서게 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누군가 총 없이 위험한 상황에 맞설 수 있을까요? 제가 방문했던 모든 해양 경비대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제 호기심이 의심을 이겼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푹신한 구름이 아래로 떠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일 거라고 믿었어요. 중국 어선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려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이 작은 분쟁은 짧고 잊혀질 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덜컥거리며 착륙했어요. 제가 한국 땅을 밟자 선선한 봄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해양 경비대 차량이 저를 항구로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우리가 번잡한 거리를 지나 해안도로로 바뀌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갈매기들이 머리 위에서 울었습니다. 인천 근처의 항구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평화로운 어선 대신 한국 해양경비대 순찰선이 줄지어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흰색과 파란색이 회색 하늘에 두드러졌어요. 강한 바람이 깃발을 날카롭게 펄럭이게 했습니다. 전체 장소는 심각하고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제복은 단정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민호 대위였어요. 깊은 주름이 그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러 번 위험에 직면했을 때만 생기는 그림자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렉상드르 씨, 그가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우리의 궁전과 시장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 음식을 먹고 K-팝에 대해 배워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다른 한국을 보게 될 겁니다. 그는 부두 끝에 있는 순찰선을 가리켰어요. 오늘 밤 당신은 저희와 함께 할 겁니다. 불법 어선들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때가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때죠. 전쟁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뛰게 했어요. 김 대위는 작은 어업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심각한 표정이 이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밤 10시에 준비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밤에는 바다가 매우 춥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마도 어업 분쟁을 보기 위한 빠른 보트 여행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김대위의 말은 다른 그림을 그려냈어요. 이 조용한 한국 바다는 단지 평화로운 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그곳은 전장이 될 것이었어요. 제 위가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채로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에 빠져들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밤 10시 저는 한국해양경찰배의 갑판에 서 있었어요. 밤 공기가 제 뺨을 따끔거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항구의 안전한 곳을 떠나자 배의 엔진이 제 발 아래에서 울렸어요. 인천의 불빛들이 우리 뒤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곧 우리 주변은 오직 어둠뿐이었어요. 바다는 검은 잉크처럼 보였고 파도가 우리 선체에 부딪힐 때마다 하얀 거품이 나타났습니다. 김대위는 지휘센터에서 키가 크게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나오는 초록빛이 그의 얼굴을 섬뜩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조용히 주변을 움직이며 장비를 확인하고 안전조끼를 조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표정은 이것이 일상적인 순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 승무원이 수온이 섭씨 11도라고 알렸어요. 만약 누군가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15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재킷을 더 단단히 몸에 둘렀어요. 추위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11시 방향에 불법 어선이 확인되었고 불이 꺼져 있으니 대응 준비를 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급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임무가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더 잘 볼 수 있는 배의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둠 속 멀리서 작은 노란 불빛들이 나타났어요. 그것들은 파도와 함께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바다에 떨어진 먼 별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배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빛들은 커지고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승무원이 중국 어선이 접근 중이라고 알렸어요. 거리는 500m이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저는 이제 큰 어선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선체는 녹슬고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발엔 중국 국기가 돛대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이 거리에서도 저는 물 위에 거대한 거미줄처럼 넓게 펼쳐진 어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수역에서의 불법 어망이었어요. 한국 해양경찰 승무원들이 접촉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보호조끼와 헬멧을 착용했고 다른 이들은 긴 막대기와 고무탄 발사기를 잡았어요. 김대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치명적인 무기는 없으며 그들은 죽이지 않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배의 탐조등이 갑자기 켜지며 칼처럼 어둠을 가르며 비쳤습니다. 밝은 빗줄기가 중국 어선에 직접 닿았어요. 저는 이제 그 갑판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것 같았어요. 김대위가 확성기를 통해 중국어로 한국해양경찰이라고 알리며 그들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으니 즉시 그물을 걷고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중국 배는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이며 물속으로 그물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 경고 없이 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직접 우리를 향해서요. 누군가 그들이 우리를 들이받으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배의 엔진이 더 크게 울리며 선장이 피하려고 했어요. 바다가 우리 주변에서 격렬하게 출렁였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을 붙잡았어요. 두 배 사이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그때 중국 배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어요. 그것은 제 근처 갑판에 큰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쇠막대였어요. 또 하나. 김대위가 모두 엄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양경찰대원들이 고무탄 발사기를 들어 발사했어요. 그 소리는 제 귀에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고무탄이 중국 배의 측면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맞았어요. 갑자기 김대위의 무전기가 그의 손에서 폭발했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는 놀란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떨어뜨리고 아픔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쇠막대가 직접 맞은 거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선실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널리즘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전쟁 지역에서 보도한 적이 있지만 어쩐지 이 어두운 바다에서의 조용한 전투는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명확한 전선도 경고 표시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바다에서 갑자기 폭력이 터져나온 것뿐이었어요. 한 젊은 해양경찰대원이 제 옆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바다 물보라로 젖어 있었지만 차분했어요. 그는 조용히 알렉상드르 씨에게 이것은 사실 온순한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배를 직접 우리에게 부딪히고 심지어 우리 배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총 없이, 진짜 무기 없이 이것을 마주한다는 것에 놀랐어요. 김대휘가 다친 손에 급하게 붕대를 감은 채 우리 옆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고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총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사람들이 죽으면 이 바다가 진짜 전장이 될 것이라고요.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막대기, 고무탄 그리고 그들의 배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어떤 날아오는 쇠막대보다 더 강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해양경찰대원들이 매일 밤 직면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그들은 거의 무장하지 않은 채 자신의 나라와 위험 사이에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충돌 이후 우리는 1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표류했어요. 중국 어선은 물러났지만 완전히 그 지역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휘는 모두에게 경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선실 안에 앉아 제가 찍은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 무전기가 다시 삐걱거렸습니다. 여러 척의 배가 감지되었고 서쪽에서 최소 5척의 어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김대휘의 얼굴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모든 승무원에게 위치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갑판으로 나갔어요. 밤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달과 별을 가렸어요. 오직 우리 배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는 이제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여러 세트의 희미한 불빛을 볼 수 있었어요. 불빛들은 넓은 선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어선단이었어요. 박 경관이 저에게 불빛 패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불법 어망을 던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퍼져 있고 각 배는 오늘 밤 한국 수역에서 500kg의 물고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대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는 한국 해양경찰이라고 밝히며 그들이 한국 영토를 침범하고 있으니 즉시 어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배들로부터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한국 수역을 통해 그물을 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 후 우리는 배 중 하나에서 움직임을 보았어요. 갑자기 그것이 급격히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우리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들이 돌진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어요. 해양경찰대원들이 보호방패를 잡았습니다. 김대휘는 우리 배의 위치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어요. 쇠막대가 날아온다는 경고가 제때 들렸습니다. 접근하는 어선에서 여러 개의 긴 쇠막대가 날아와 우리 갑판에 크게 부딪히며 울렸어요. 우리 모두 몸을 숙였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이 중국 선박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했어요. 날카로운 터지는 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선은 속도를 늦췄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왼쪽에서 다른 어선이 빠르게 접근했어요. 우리 배 근처 물속으로 큰 물체가 첨벙 소리를 내며 빠졌습니다. 우리 프로펠러를 겨냥한 어망이었어요. 배가 흔들리며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래에서 끔찍한 갈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관사가 당황하여 프로펠러에 무언가가 걸렸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배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어요. 김대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승무원에게 근접 전투를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 배에 올라타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며 벽에 몸을 바짝 붙였어요. 이것은 더 이상 순찰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였어요. 중국 어선이 우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배의 조명 아래에서 저는 이제 어부들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 보이지 않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한 해양경찰대원이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쇠막대가 그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갑판에 쓰러졌어요. 의무대원들이 그를 돕기 위해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취재했었어요. 총격전과 폭격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 어두운 한국 바다에서의 조용한 전투는 달랐어요. 폭발이나 총성은 없었습니다. 단지 쇠가 살을 때리는 끔찍한 소리,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 갇힌 배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왔는데 왜 이런 희생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부상당한 해양경찰대원이 의무실로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며 이 수역을 보호하는 진정한 대가가 저에게 고통스럽게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결국 우리 승무원들이 프로펠러를 풀어낸 후에 떠났어요. 우리는 부상당한 승무원이 의무실에 누워있는 채로 항구로 돌아갔습니다. 피가 그의 어깨 붕대를 적셨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는 용감하게 견뎠습니다. 돌아가는 여정은 나갈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의 폭력이 제 마음속에서 멈출 수 없는 영화처럼 반복해서 재생됐어요. 날아오는 쇠막대들, 갈리는 프로펠러, 승무원이 맞았을 때의 고통스러운 소리. 이 이미지들은 영원히 저와 함께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은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가장자리는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의료진이 우리의 부상당한 승무원을 옮길 때 구급차 불빛이 깜빡였어요. 김대위는 피곤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는 간단히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평범한 건물인 해양경찰 본부로 걸어갔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센터는 활동으로 붐볐습니다. 큰 화면들이 한 벽을 덮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주변의 바다가 디지털 지도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전체에 빨간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각 점은 배를 나타냈습니다. 일부는 빠르게, 다른 일부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일부는 직선을 따라 움직였고 다른 일부는 물 위를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한 모니터링 경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각 빨간 점이 의심되는 불법 선박이라고 설명했어요. 어젯밤에 그들은 43척의 의심스러운 선박을 추적했지만 단 2척만 차단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 모든 배들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일반 어선으로 위장하고 일부는 이름을 바꾸거나 거짓 깃발을 달고 일부는 모든 식별 시스템을 완전히 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버튼을 클릭하여 한 지역을 확대했어요. 이 그룹은 지난주에 비상용 선박인 척하며 들어왔고 그들이 실제로 어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수톤의 물고기를 가져가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위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이 바다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배들이 붙잡힐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붙잡히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인정하는지 물었어요. 근처의 젊은 경관이 유머 없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한국어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고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항법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변명만 하고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니터링 센터 이후 우리는 승무원들이 밤의 사건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모인 회의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손상된 장비의 사진들이 더미로 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심각했지만 단호했어요. 김대위는 그의 팀 앞에 서서 피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단지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바다는 이 물에서 고기를 잡았던 조부모들의 것이었고 미래를 위해 그것에 의존하는 아이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호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불법 어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유산, 삶의 방식,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해양경찰은 단지 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의 생명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경관이 김대위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어젯밤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다음 주 만조 후 바다가 잔잔해지면 최소 20척의 선박 함대가 한 번에 우리 수역에 들어올 계획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위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2척의 배가 오늘 밤 이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면 20척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김대위는 저를 해안을 따라 있는 작은 어촌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있는 좁은 길을 여행했습니다. 나무 기둥 사이에는 건조를 위한 어망이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배들이 자갈이 있는 해변에 쉬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슬픔이 감돌고 있었어요. 김대위는 이 마을이 수백 년 동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다고 설명했어요. 이제 그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매일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가에 있는 작은 파란 집에서 멈췄어요. 한 노인이 밖에 앉아 풍화된 손으로 어망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박준호 씨였어요. 그의 피부는 수십 년 동안 태양 아래에서 지내서 검고 가죽 같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그의 얼굴에 바다에서의 그의 삶의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다가갈 때 김대위는 박 씨가 40년 이상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은 계속해서 그물을 작업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능숙한 기술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근처의 나무 의자에 앉으라고 초대했어요. 박 씨는 거친 바다바위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가족들을 먹이고 시장에서 팔기에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관대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물에 매듭을 짓고 물을 향해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새벽 전에 나가서 그물을 조심스럽게 놓지만 돌아왔을 때 그물이 종종 파괴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중국 배들이 밤에 들어와서 큰 그물을 우리 것을 통과해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저에게 찢어진 그물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중국 배가 그의 그물 표시를 보았는데도 그냥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물은 그에게 200만 원이 들었는데 이제 망가졌다고 했어요. 그의 눈은 부서진 그물을 넘어서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한때 아들이 자신처럼 어부가 되기를 꿈꿨지만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도시로 가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이곳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박 씨의 아내가 작은 컵에 차를 가져왔어요. 그녀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의 조카가 해양경찰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달 중국 어선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쇠막대가 그의 쇄골을 부러뜨렸고 그는 여전히 서울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거의 차를 삼키며 질식할 뻔했습니다. 제가 하룻밤 목격한 위험은 이 가족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조카는 자신의 몸과 건강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박 씨는 저를 물가로 데려갔어요. 작은 파도가 해안을 핥고 있었습니다. 물은 맑고 아름다워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이 바다와 연결되면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마음에 남는다고요.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호한 사람과 해친 사람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차로 돌아가는 길에 박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는 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단지 물고기나 배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들의 가족들과 희망에 대해서요. 이것은 단지 어업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제 이전 기사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체 삶의 방식을 잃어가는 한국 어부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 어부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해 썼었어요. 제가 집중했던 법적 용어와 정치적 논쟁은 박 씨의 찢어진 그물과 깨진 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비가 창문에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제 노트와 사진을 정리하는 동안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지난 며칠간의 이미지들이 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바다에서의 밤 전투, 모니터링 화면에서 깜빡이는 빨간 점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박 씨의 풍화된 손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업 분쟁에 관한 짧은 기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자신의 고향을 보호하는 용감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잃어가는 가족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잠자리에 들어있는 동안 매일 밤 일어나는 전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기사는 노트북 화면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대위의 용기에 대해 썼습니다. 해양경찰이 어떻게 치명적인 무기 없이 위험한 상황에 맞서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박 씨의 이야기와 어떻게 여러 세대의 어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저는 손상된 장비, 부상당한 승무원들, 그리고 찢어진 어망의 사진들을 포함했어요. 마치고 나서 저는 프랑스에 있는 제 편집자에게 기사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것은 온라인에 게재되었어요. 저녁까지 전 세계의 뉴스 기관들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제 전화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다른 기자들의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렸어요. 그 저녁에 김대위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도달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자원과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김대위를 항구에서 만났어요. 바다가 별빛 아래 고요하고 평화롭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둠 후에 전장이 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 조용히 서서 작은 파도가 달빛을 반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김대희가 말했어요. 그는 오늘 밤 같은 밤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다가 평화로워 보일 때, 그때가 침입자들이 가장 대담할 때라고 했어요. 그들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평선을 향해 가리키며 말했어요. 만약 아무도 지키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이 바다는 우리에게서 미끄러져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모두가 아니라 조금씩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수호자였습니다. 밤마다 이 바다를 순찰하는 해양경찰 대원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포기하지 않는 어부들. 이들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였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아래로 희미해졌고 곧 한국 해안의 푸른 물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해양경찰 배들이 또 다른 밤 순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부들은 그들의 그물이 다시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전화에는 김대위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매일 밤 그들의 승무원들과 어부들이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분쟁과 갈등을 다루며 세계를 여행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의 사소한 어업 분쟁에 대해 쓸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었어요. 저는 한국 바다의 수호자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사명과 함께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국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가 그것을 듣도록 확실히 할 것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